자,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죠. 저희 방송 이제 자주 들어오셨던 분들은 버지니아 울프하고 제임스 조이스가 동갑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둘 다 82년생입니다. 참고로 프루스트는 그분들보다 한 11살 정도 많은 71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1800. 그래서 프루스트하고 버지니아 울프하고 제임스 조이스가 이 세 분이 한 10년 차이로 얽혀 있는데, 그래서 모더니즘 3대장이라고 하죠. 이 세 분들을. 그러니까 각자가 당시에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셨죠. 자,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셨는데, 버지니아 울프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으니까 그 유명한 학자나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줬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는 의아하죠. 딸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왜 학교를 안 보냈을까 하면 영국 소설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100여 년 전에 영국 소설들을 읽어보면 뭐 대표적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집도 꽤 괜찮은 집이었는데 자식이 8명이 있어요. 보통 예전에 영국은 가톨릭에서는 이 피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길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몸을 상해서 일찍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세월에서 보면 이제 8남매가 있는데 남자의 하나는, 아들 하나는 옥스퍼드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인가 셋째인가 하는 아들이 되게 똑똑하고 법관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집의 이제 사정으로는 그 애까지 대학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격인 첫째 엘리너라는 이제 누나가, 큰 누나죠. 큰 누나가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이 집에 남아서 이 집을 관리하고 당신을 모실 테니 그 모리슨가 하는 셋째 아들인가 그 친구를 대학에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큰 누나인 엘리너가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 남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그 모리스를 법대에 보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은 꽤 사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 딸까지는 교육을 시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가 많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버지니아 울프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고졸, 비평가 겸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버지니아 울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뭐 지금 우리 표현으로 고졸 출신이긴 했지만, 고졸 출신임에도 비평가로서, 작가로서 그러니까 수많은 그 이름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얼핏 들으면 자기계발서적인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버지니아 울프의 이 행동은 좀 실존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프카에 보면 뭐 인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을 버지니아 울프가 아쉽지만 수용하고 그 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델러웨이 부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조건,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조건을 아쉽지만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이 델러웨이 부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델러웨이 부인은 그 작가가 43살이던 1925년에 발표한 대표작이죠. 근데 생각보다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번역도 많이 안 됐고 사실은 읽은 사람도 별로 없는 책이긴 하죠. 그걸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버지니아 울프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지니아 울프는 비평가로 먼저 성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큼 중요한 작품이 나오면 다 읽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13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는 버지니아 울프가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런 소설가가 있다면 나는 소설을 쓸 자격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프루스트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는데, 1922년 발표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버지니아 울프가 느끼기에 율리시스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이라는 것인데, 이게 왜 저는 율리시스를 좋아하지만 왜 율리시스가 왜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이라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몇 년 동안 헤맸는데,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율리시스가 결국은 이제 스티븐하고 블룸이라는 두 주인공이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리시스에서는 이 스티븐과 블룸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타인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약간 그냥 잔잔바리 취급하는 거죠. 그냥 대상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들도 분명히 인간일 텐데. 근데 율리시스에서는 너무 이것이 스티븐과 블룸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지니아 울프가 이 지점을 비판을 한 거죠. 네, 참고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또 다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워낙 책이 두껍기 때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비판했던 포인트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것이 이제 이 책에 반영된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래서 울프는 만약 내가 쓰면 조이스보다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율리시스는 1922년에 발표되었고 이 델러웨이 부인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25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율리시스처럼 델러웨이 부인도 이 주인공 클러리서가 런던 시내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밌는 것도 율리시스도 또 24시간 하루 동안의 이야기인데 이 델러웨이 부인도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의 주인공인 클라리서도 그 율리시스의 주인공인 블룸처럼 그렇게 비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공통점들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델러웨이 부인이 버지니아 울프가 쓴 율리시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는 율리시스를 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주인공과 나머지 잔잔바리들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인 소설을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에서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소설을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굉장히 이 책이 잘 안 읽히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책을 사면은 그 기승전결을 기대하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그 난관을 극복해가는 어떤 그 직선적인 어떤 흐름을 기대를 하는데 이 작품 델러웨이 부인은 주인공이 그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끌고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델러웨이 부인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버지니아 울프의 모더니즘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 어떤 주인공이 난관을 이기고 끝내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 작품의 주인공인 클러리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군데 모으는 역할만 한다. 이것이 이제 다른 소설과 델러웨이 부인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남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또 뭐 10년 동안 바다에서 헤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한 20년 동안 이제 집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 페넬로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20년 동안이나 안 돌아오니까 당연히 남편이 바다에서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집이 이타카라는 섬이었고 아마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 이타카라는 섬의 왕이었나 봐요.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들 입장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페넬로페랑 결혼을 하면 자기가 이타카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페넬로페한테 이제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구혼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신화를 보면 그 구혼자들이 페넬로페 집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넬로페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언제 답을 줄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계속 압박을 하니까 페넬로페가 그때 어떤 핑계를 대냐면 자기 아버지의 수의, 돌아가셨을 때 입힐 수의를 자기가 배틀로 짜야 되니까 이 수의를 완성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페넬로페가 구혼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페넬로페는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낮에는 배틀로 천을 짜고 밤에는 이것을 풀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버지니아 울프가
나는 소설을 이렇게 쓰겠어라고 결심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천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학교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갈 때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 사람들이 모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죠. 그 모였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다 뿔뿔이 집으로 흩어지죠. 이게 마치 페넬로페가 천을 짰다가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버지니아 울프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사회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개인으로 흩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작품에 그 페넬로페를 상징하는 뜨개질하는 여인이 버지니아 울프의 모든 작품에 다 등장합니다. 등대로에서는 엄마가 양말을 깃고 있었고, 이 작품 델로웨이 부인에서는 그 공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뜨개질하는 여인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서는 페넬로페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였다가 흩어진다, 짰다가 풀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또 퇴근해서 각자 개인으로 돌아갔다가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또 모여서 어떤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델로웨이 부인이다. 자, 조금 전에 이 작품의 주인공 클러리서는 이 소설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인공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모은다, 천을 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이비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들을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꽃다발을 만든다, 천을 짠다, 사람을 모은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서는.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페넬로페의 일화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그 세상에는 각 개인들이라는 그 시실과 날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 개인들이 원래 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인, 이 작품의 주인공인 클러리서가 마치 그 배틀의 그 바늘코처럼, 그 북이라고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러리서가 그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천을 짜주는 거죠. 이 작품에는 그래서 그 클라리서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는 아주 그런 높은 사람, 아마 여왕이나 뭐 아니면 뭐 왕자나 뭐 수상이나 이런 걸로 짐작되는 사람의 타이어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그 차를 봐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클라리서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비행기가 하나, 광고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방귀 끼면서 하늘에다 글씨 쓰는 그런,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뭐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그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비행기가 쓰는 글자를 보면서 이제 다들 각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철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의 그 광고가 또한 그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비행기나 뭐 자동차가 타이어가 터지거나 하는 장면들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주인공 클러리서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그들을 모아서 시실과 날실을 엮어서 하나의 천을 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작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꽃다발을 만드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꽃들도 보면 장미는 장미대로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고, 또 카네이션은 카네이션대로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꽃송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플로리스트는 그런 장미나 카네이션이나 백합이나 이런 뭐 안개꽃이나 이런 다양한 꽃들을 모아서 하나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러리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간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고, 이 작품에서 그 인간 꽃다발을 그 지칭하는 이름이 뭐냐면 파티입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파티와 꽃다발 같은 개념이죠.
오늘 되게 설명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피터님은 중간에 저런 훈수짓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한다고. 네,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첫 문장은 꽃은 내가 직접 사겠어요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죠. 이 꽃은 내가 직접 사겠어요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 조건을 일단 억울하지만 수긍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꽃다발을 만들듯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꽃은 내가 직접 사겠어요라는 첫 문장에 담겨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직접 모으겠다라는 거죠. 내 손으로 직접.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꽃은 내가 직접 사겠다라는 거예요. 멘부커님, 그러고 보니 여기도 피터캣 부인이 만든 파티네요. 네. 제가 이제 부인이 어제는 또 언니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또 부인이 됐네요. 네. 문구달구님 재밌어요. 혜진님 감사합니다. 김채미님, 저희 학교 선생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때 울프는 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델로웨이 부인의 첫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내가 직접 사겠어요라는 말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델로웨이 부인인 클라리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장군이 돼서 뭐 전쟁을 지휘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파티를 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티만큼은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파티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꽃은 내가 직접 사겠어요. 첫 문장. 쨍님, 눈 다시 뜨고 이번에 다시 볼 수 있겠어요. I think I'll buy the flowers myself. 네. 꽃은 내가 직접 사겠어요. 네. 그래서 이 델로웨이 부인의 첫 문장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해를 하는 순간, 이 첫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 네, 이렇게. 아마 그 디아월스 영화에도 아마 이런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했죠. 이 클라리스 역할을. 네,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메릴 스트립은 항상 이 큰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꽃다발과 파티와 페넬로페의 처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먼저 주인공 클라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라리사는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남편은 국회의원입니다. 네, 있는 집이죠. 있는 집입니다. 없는 집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는 이제 올해 1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부유하긴 했는데 사실 클라리사는 그다지 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국의 여성들에게 그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행위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 클라리사는 책도 많이 안 받고 네, 그다음에 피아노도 칠 줄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사실은 자기는 농부나 의사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가 클라리사가 잘할 때는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남편 리처드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이름은 리처드인데 리처드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클라리사에게는 피터 월시라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첫사랑인 피터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클라리사는 피터의 그런 면을 좀 부담스러워했었어요. 그러니까 피터는 좀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클라리사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인간 조건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싶지는 않아. 이게 클라리사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인 피터 월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지금의 남편인 리처드는 뭔가 좀 자상하거나 세심하거나 뭐 이런 아주 지적이거나 이런 매력은 없고 좀 약간 우둔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리처드는 클라리사의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여기서 자기만의 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 리처드는 클라리사가 작게나마 자기만의 영역을 갖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 리처드와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 작은 자기만의 영역에서 클러리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파티를 여는 것이었죠. 다른 재주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클러리서에게는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클러리서에게는. 그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집중했던 거죠. 클러리서가 의사가 되거나 뭐 아니면 법관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 대신 파티는 열 수 있었고, 클러리서는 파티를 여는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파티를 연다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재주가 아니라는 건 클러리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더라도 사실은 불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평생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편이나 가족에게 종속되어 살다가 죽는 게 여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클라리서처럼 뭔가 어떤 꿈이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에 파티를 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클라리서는 다른 주인공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작가는 재밌게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뭐 꽃집 주인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구걸을 하는 이제 거린에게까지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꽃집 주인의 클라리사가 꽃을 사면서 꽃집 주인하고 대화를 할 때, 클라리사는 꽃집 주인의 손을 보면서 손이 뭐 꽃처럼 빨개졌네 이런 생각을 해요. 꽃집 주인을 보고. 근데 마찬가지로 꽃집 주인도 클라리사를 보고 아픈 이후로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율리시스에서 볼 수 없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클라리사도 꽃집 주인을 생각하고 꽃집 주인도 클라리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에서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꽃집 주인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녀로 취직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집을 찾아가는 어떤 젊은 하녀의 이야기나 아니면 공원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어떤 그 거린의 이야기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더 재밌는데, 사실 오늘은 뭐 그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으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러리서의 첫사랑인 피터 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클러리서의 첫사랑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상처받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50대가 된 지금도 그렇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던 시절에 이제 클러리서에게 청혼을 했었지만 거절을 당하고 그 충격에 다니던 옥스포드를 그만두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그런데 이제 인도로 향하는 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바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살다가 또 이혼하고 지금은 어떤 유부녀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그 유부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그 유부녀가 또 이혼도 해야 되고 자식들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의 행정 처리를 하러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유부녀랑도 결혼할 생각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국으로 돌아온 거는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라는 걸 핑계로 지금 영국으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인, 이렇게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보면 좀 책임을 지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도망치듯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는 피터 월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터 월시가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클러리서의 집을 방문했는데, 당연히 이제 피터 월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클라리서의 남편인 리처드 델러웨이보다 그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 차인 거에 대해서 원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델러웨이 부인에 대한 또 미련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캐릭터는 부어턴 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어턴 부인은 영국 수상의 아내입니다. 부인인데, 근데 이날 낮에 그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부어턴 부인이 클러리서의 남편인 리처드만 초대를 하고 클러리서는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러리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부어턴 부인이 이 클러리서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부어턴 부인 입장에서 볼 때 클러리서는 정치인의 아내라기에는 조금 사치스럽고 좀 화려하고
그리고 조금은 나대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상 부인이 볼 때 클러리서는. 그래서 이 부어톤 부인 입장에서는 리처드가 클러리서만 조금 더 잘 받쳐줬다면 리처드가 더 크게 성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아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수상 부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어톤 부인도 시골 출신인데 어렸을 때는 농부나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어톤 부인 역시 당시의 여성이니까 뭐 비록 수상의 아내가 되어서 뭐 수상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돕기는 하지만 지금도 나는 의사나 농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은 클러리서도 의사나 농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위치는 다르지만 둘 다 어떤 한계에 갇혀서 그것에 수긍하고 살아가는 당시 영국 여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그 델로웨이 부부의 딸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 17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사실 남자들의 시선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이 머릿속에서는 항상 모험을 떠나는 항상 그 상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자베스가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겉으로는 버스 안에서 이제 어린 숙녀가 얌전히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었겠지만 머릿속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지금 해적선을 탔어. 나 해적이야. 이제 저기 약탈하러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얌전히 앉아있는 그 어린 숙녀의 머릿속에서는 해적놀이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이 엘리자베스라는 성격은 제가 볼 땐 작가가 이렇게 세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베스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의사도 될 수 있고 농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엄마와 같은 삶을 살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된, 자기의 직업을 갖게 된 영국 첫 여성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윌리엄 브래드쇼라는 사람의 의사입니다. 이분은 좀 나중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당시에 막 시작된 뭐 프로이트 이후에 이제 정신과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막 유행하기 시작한 정신 분석 전문의인데, 이 사람 이 윌리엄 브래드쇼라는 사람은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자기 시골에 있는 자기 병원에 그냥 감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죠, 사회에서.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가둬버림으로써 자기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권위적인 의사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 클라리서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 중요한 사람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릴 사람은 클라리서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바로 셉티머스라는 이름의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클라리서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데, 원래 셉티머스는 시인을 꿈꾸는 청년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이 애국심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어떤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폭탄에 맞아서 전사하는 모습을 이 셉티머스가 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근데 이 친하다라는 표현이 버지니아 울프가 아주 간접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친구와 셉티머스 사이에는 어떤 동성애적인 관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친구 또는 애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폭탄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하숙집에 머물고 있다가 그 하숙집의 딸인데 그 딸 중에 그 모자 만드는 일을 했던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셉티머스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셉티머스를 전쟁 영웅이니까 굉장히 이제 우대해줬고 아주 좋은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영국에 돌아온 이후로 septimus 눈앞에 그 죽은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셉티머스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질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정신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 디어워스에서는 셉티머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든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델로웨이 부인에서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septimus라는 사람도 그 클라리사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게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등장인물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나마 그들이 시실과 날실처럼 좀 얽히는 모습을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ptimus는 오전에 길을 걷던 클러리서와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그리고 septimus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을 강요했던 의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브래드쇼입니다. 그 권위적인 의사. 그리고 septimus가 창문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을 때 그의 시신을 앰뷸런스가 싣고 이제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텐데 그것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리서의 첫사랑인 피터 월시가 공원에서 있다가 지켜보고, 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많이 참 발전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파티에서 클러리서는 그 파티에 참여한 윌리엄 브래드쇼라는 의사를 통해서 오늘 한 젊은 청년이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클러리서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클러리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젊은 청년 septimus의 사연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청년을 동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클러리서 입장에서는 septimus라는 청년이 오히려 그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 던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적으로 클러리서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건데, 오히려 자살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클러리서는 오히려 그 청년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자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파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다발과 첨과 파티는 같은 의미다. 그렇다면 클러리서에게 파티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그날 저녁에 열린 클러리서의 파티에는 수상 부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사실 다들 막 그 썩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살아가는 게 또 자기 일들이 있고 피곤한데, 또 누군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파티에서 만나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한 거죠. 그런데 막상 한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억지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서로와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서로와 서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윌리엄 브래드쇼라는 의사하고 그 클라리스의 남편인 리처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리처드가 의사랑 대화를 나누다가 저 앞에 아주 처음 보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가 저렇게 아름다운 소녀가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자기 딸 엘리자베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매일 만났고 스쳤겠지만 그들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늘 의례적으로 만나고 스치는 관계였지, 그 사이에 자기 딸이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를 리처드는 모르고 있다가 그 파티에서 딸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죠. 자기 딸을 새롭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까지 읽어내면, 자,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클러리서 또한 자기가 여는 파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걸 클러리서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쯤 되면 과연 클러리서의 파티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그 자체, 가족이 가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자체,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파티의 역할이잖아요. 이것을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은 독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결국은 두 단계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클러리서가 왜 파티를 여는가, 그리고 그걸 사람들을 엮어준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클러리서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연결시켜주는 게 정말 그렇게 하찮은 일이야? 라고 작가가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